안녕하세요. 랩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제가 평소에 존경을 하는 영국의 유명한 교육학자이자 교육작가인 켄 로빈슨 경의 LA에서 벌어졌던 유명 연설입니다. 이 연설에서는 켄 로빈슨 경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현대교육, 이 교육이 과연 올바른 교육인지, 이 교육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저는 저의 경험과 함께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받아야 될 그런 교육들이 과연 어떤 교육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이 영상을 편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이시거나 아니면 교육자 또는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은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공교육을 개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죠. 그중 첫 번째 이유는 경제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21세기 경제에서 잘 적응하고 살 수 있을지를 교육하느라고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혼란한 모습이 보여주듯이 다음 주말에 경제가 어떤 모습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두 번째 이유는 문화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우리 아이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느끼고 세계화 과정의 일부가 되는 동안 지역사회에 문화적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문제는 미래에 부딪힐 일들을 우리가 해오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지금과 같은 방식이라면 굳이 학교에 갈 목적이 없어지는 수백만 아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학교를 다녔을 때는 공부를 열심히 잘하면 대학교를 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로서 우리를 가두어 넣었죠. 하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제가 봐도 아이들이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위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겠죠. 하지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보장은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선 이것이 획기적인 것이라면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의 보다 나은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기준을 높여야 할 겁니다. 왜 굳이 교육 기준을 낮춰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 시대를 위해서 설계되었고 구상되었으며 그리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 서양식 교육은 과거 계몽주의의 지적 문화와 산업혁명의 경제적 상황에서 구상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19세기 중반 이전에는 공교육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제 말은 돈만 있다면 교회에 가서 개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의무적인 공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혁명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거리의 아이들, 노동계급의 아이들이 공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한 아이들은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없는데 왜 이런 것에 시간을 허비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공교육은 당시의 경제적 확장에서 오는 시대적 사명이었으며 사회의 평등과 공공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계몽주의 사상에서 나온 모델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공교육 개념의 깊은 뿌리 안에 있던 지식인과 비지식인,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이분법적 명제를 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것과 지적인 것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의견은 이런 공교육 모델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게는 훌륭한 제도였습니다.
공교육으로 인해 놀라운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신 사람들은 공교육의 후유증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종의 현대사회에서의 공교육이 주는 부작용으로 ADHD 같은 확인되지 않은 후유증 같은 것입니다. 자, 이건 미국의 ADHD 사례 지도입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단정지어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신경정신과 의사가 아닌 이상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병이 정말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은 ADHD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가 편도선을 흔히 떼어내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급변하는 역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청난 양의 정보로 둘러싸여 있고 컴퓨터, 스마트폰, 게임과 광고 등의 홍수에서 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의 산만함에 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벌을 주는 걸까요? 바로 지루한 것들 때문이죠.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산만함이 늘어나는 것은 학교의 표준화된 일반적 시험의 확산과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진정시키기 위해서 리탈린, 아데놀과 같은 온갖 종류의 약물을 투여받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집중력 결핍 장애 아동들의 숫자는 미국의 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상승하는데요. 농담이지만 오클라호마 사람들은 일상에 대한 관심을 좀 잃었다면 아칸소주 사람들은 서서히 정신줄을 놓고 있고요. 동부 끝에 워싱턴 DC 사람들은 완전히 정신줄을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상은 사실 가상의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나 수학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미술은 이런 집중력 결핍 장애라는 가상의 전염병 증상의 가장 큰 희생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술은 특히 미적 경험의 개념을 다룹니다. 미적 경험이란 여러분이 현재 순간에 존재할 때, 여러분이 실제로 경험하면 흥분감을 느낄 때 여러분의 감각이 최고조에 달하고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취 기능이 있는 이 약물은 결국 아이들을 무감각 상태로 만드는데요. 특히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술의 경우 마취는 미술에 필요한 감각을 차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국 주의력 결핍 장애라는 확실치 않은 정신질병이라는 허울을 씌워 편하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아이들을 마취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반대 방법으로 아이들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재우려 하지 말고 오히려 아이들을 깨워서 그들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창의력을 끄집어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모델은 이겁니다. 즉, 산업주의를 위한 교육 모델로 고안된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학교는 마치 공장의 생산 라인같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벨이 울리고 장소도 구분되어 있고 과목들이 세분화되어 따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을 일괄적인 집단으로 교육합니다. 아이들을 그냥 연령별로 나누어 시스템에 넣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는 걸까요? 왜 우리는 아직도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들이 몇 살인지라고 믿고 있나요? 아시다시피 저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산 위주의 시대에나 걸맞는 모습인 거죠. 사실 저는 나이가 같은 아이들 중에서도 다른 분야에서 훨씬 더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니면 하루 중 시간차에 따라 더 잘하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그룹보다 소그룹에서 잘하는 그런 아이들도 많습니다. 아니면 아예 혼자 활동하는 것을 선호하는 아이들도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습에 제대로 된 모델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런 생산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표준화된 커리큘럼과 표준화된 시험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것이 핵심 문제입니다. 본질적 핵심은 표준화입니다. 제 경험과 생각에는 우리는 앞으로 이런 표준화에 정반대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Divergent Thinking, 즉 확산적 사고라는 것입니다.
확산적 사고는 창의력과 같은 것은 아닙니다. 저는 창의력이란 가치가 있는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만드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확산적 사고는 창의력의 동의어는 아니지만 창의력을 키우는 핵심적 필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문제에 대한 수많은 가능성을 제시하는 능력이며 문제에 대한 수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은 단지 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사고나 합쳐지는 융합적 사고가 아닌 다양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말은 그런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테스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페이퍼 클립을 얼마나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같냐 라는 질문을 해봅시다. 아주 판에 박힌 질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10개나 15개 이런 정도의 용도를 찾아내겠죠. 그런데 이런 확산적 사고가 능한 사람들에게는 수백 가지의 용도를 찾아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 같은 것을 질문자에게 던집니다. 이 클립이 10m 크기의 고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을 수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페이퍼 클립이 꼭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정화된 그 페이퍼 클립만으로 규정지어야 하는 거죠. 이 점 생각해보지 못하셨죠? 즉, 우리 자신의 생각을 기존의 상자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상자 밖으로 나와서 생각하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1,500명에게 실시해봤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의 규칙으로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상의 레벨을 넘으면 여러분들을 확산적 사고의 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런데 여기서 제 질문은 이 테스트를 치른 1,500명 중에서 확산적 사고 영재 레벨로 나온 사람은 과연 몇 %였을까요? 이 시험을 치른 사람들이 전원이 유치원 어린이들이었던 것입니다. 몇 %가 영재 레벨일까요? 80%? 아니면 50%? 네, 이 어린이들 중 98%가 영재 레벨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재미난 사실은 이 테스트는 종단 연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그 얘기는 이 테스트는 같은 아이들에게 5년 후에 다시 테스트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5년 후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재시험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는 다시 5년 후에 같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테스트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냈을까요? 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몇 분은 이미 맞추셨을 겁니다. 왜? 우리가 겪어온 경험에 의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하락 곡선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결과를 예측하셨지만 그 반대 결과를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반복해서 수업하다 보면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거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과는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죠. 이것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이 능력 자체가 점점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에게 자라면서 많은 일들이 생깁니다. 정말 많은 일이 생기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생긴 현상은 이 나이쯤이 되었을 때 아이들은 모두 기존 교육에 교육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지난 10년 동안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답 보지 마, 다른 사람 것들도 보지 마 라고 윽박지릅니다. 왜냐하면 그건 부정행위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은 이런 행동들은 다르게 보여질 수도 있죠. 학교 밖에서는 서로 것을 보는 것은 협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안에서는 선생님들은 다른 것을 보지 말라라든지 하는 답은 하나다 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대해 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오래된 교육, 비교육, 추상, 이론적, 직업적, 그리고 우리가 보아온 것이 그냥 신화 같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이 아이들이 가장 훌륭한 교육은 그룹 학습에서 생깁니다. 즉, 협동활동이 지식의 성장에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분리시켜 가르치신다면 인간이 지닌 자연스러운 학습 환경을 분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육기관의 문화, 교육기관의 간섭, 그리고 그들을 점령하고 있는 그 서식지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 고민하여야 할 때입니다. 여기에서 그 해결안에 대한 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해결안을 정답으로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현재의 표준화된 공장식 공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일까요? 대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현실을 분명하게 들여다보고 각기 그것에 맞는 개혁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작은 행동이나 제도로 시작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의 각기 다른 능력을 어떤 자유스러운 환경에서 확대 증폭시켜 줄 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